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과 체중 감량, 노화 방지, 질병 예방, 미용과 몸매 관리 등의 운동이 좋다는 것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효과적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옷을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을 줄이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나 당뇨, 질병, 혈압, 족저근막염 등 환자들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운동으로 질병에서 탈출하기 핏 운동법입니다. 이 책은 저마다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찾아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당뇨 환자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특정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을 스포츠의학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운동으로 질병에서 탈출하기. 암 환자에게는 숨이 좀 가쁜 운동이 좋다. 암을 진단받으면 의료진이 암종이나 암의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대부분 암 환우들의 유튜브나 그 밖에 정보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암 환자로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필자의 생각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암을 진단받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 아마 1만 걸음 이상 걷기가 목표인 만보 걷기 아닐까. 여기에 더하여 맨발 걷기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된 듯하다. 우선 필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암을 극복하고자 만보 걷기나 맨발 걷기를 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걷기 그리고 만보 걷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걷는 것은 암 치료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도 자율신경과 내분비 계통, 면역계 등에 미치는 효과와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걷기가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암 치료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필요를 줄여준다는 내용의 국한된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걷기가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역학 연구나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운동이 암의 재발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나 특히 운동 강도와 관련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운동 강도와 암의 재발, 그리고 사망률의 관계에 대해 장기간 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운동 후 혈압이 한동안 떨어지는 이유는 수영 강습을 받는 회사원 현지 씨는 운동이 끝난 후 수영장 로비에 설치된 자동 혈압 측정기로 혈압을 재보고는 깜짝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평소 최고 혈압이 140 정도였는데 거의 정상 수준인 120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현지 씨는 혈압이 조금 높다 보니 화장이 조금만 잘 안 받아도 혈압 때문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정도로 혈압에 예민한 편이었다. 운동 후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지 씨처럼 혈압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 혈압인 사람도 운동 후 혈압이 안정 상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폐계를 자극하는 전신 운동을 할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운동 후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운동 유발성 저혈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떨어진 혈압은 대부분 한두 시간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때로는 수시간 혹은 20여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 매우 반가운 소식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혈압 조절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운동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혈압이 상승한다. 그 이유는 심장이 더 빨리, 더 많은 혈액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대로 운동하더라도 최고 혈압이 200을 크게 넘어서지 않아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동안에 근육에 분포된 혈관이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육혈관이 확장하는 이유는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그래야 근육이 산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운동할 때 전체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므로 혈압이 200을 크게 넘을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는 것이다. 만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잘 늘어나지 않으면 운동하면서 혈압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은 혈관 스스로 생산해낸다. 즉, 혈관 내벽을 이루는 세포를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들은 압력을 받으면 산화질소 가스를 생산해서 분비한다. 이 가스는 혈관을 이루는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 내경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산화질소를 생산해내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고혈압은 그대로 방치하면 악순환으로 혈압이 더욱 상승할 위험이 높아진다.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 내 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줄어들면서 혈관의 탄성 역시 줄어든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혈압이 더욱 높아진다. 최근 연구들은 운동과 순환내피 기원세포라는 희귀한 세포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내피 기원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액을 순환하면서 혈관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피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내피세포로 분화하는 특성이 있다. 운동은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골수에서 순환내피기원 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고혈압인 사람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단지 한 주나 몇 달만 운동을 해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높은 혈압은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므로 우선 약물을 통해 혈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통해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혈압인 사람은 어떠할까? 혹시 운동 후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운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를 운동의 적응소 효과라고 한다. 운동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균형을 잡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좋은 점이다. 내게 핏한 운동법. 필자가 권하는 운동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인체 계통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병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원리다. 건강 유지와 증진, 체중 감량,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등과 같은 운동을 하는 목적, 그리고 체력이나 건강 수준, 환경 조건, 이전의 운동 경험, 운동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대체로 인체의 전반적인 계통을 균형 있게 자극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심폐순환계를 자극하는 형태의 운동이다. 심장과 혈관을 주로 강화하는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조깅, 달리기, 사이클, 수영, 노젓기, 그리고 각종 구기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온몸의 대근육을 동시에 움직여서 신체를 이동시키는 형태의 운동은 심장과 혈관, 호흡계의 변화를 일으키며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근육을 자극하는 형태의 운동이다. 이를 저항운동 또는 근력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항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거나 근력과 근육의 지구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스쿼트, 런지 등이 있다. 아령이나 바벨 등을 이용하는 프리웨이트 운동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머신을 이용하는 운동도 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근력이 개선되고 근육이 커지면 혈당 조절, 뇌신경 발달과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셋째, 스트레칭, 필라테스나 요가와 같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서 유연성을 개선하며 몸의 바른 정렬을 통해 교정 효과와 통증 완화 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운동이 있다. 이러한 운동과 함께 호흡법이나 명상 등을 하여 마음의 평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꾀할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운동의 효과가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운동 방법과 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작용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운동 형태에서 목표로 삼는 효과를 골고루 달성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이 좋다. 걷기는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많이 저하된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많이 추천된다. 그러나 걷기가 운동의 전부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주당 4회, 하루 30에서 40분 정도를 걷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이 캠페인은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루에 그 정도의 걷기 운동만 해도 건강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이 캠페인의 실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운동을 한다면 돌연사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건강을 증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1996년에 발표한 신체활동과 건강, 공중위생국장 보고서에서
확실한 건강 유지와 증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힘들게,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필자 역시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를 적극 추천한다. 맨발 걷기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수행한 당뇨병,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에 대한 실험 연구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그리고 신뢰할 만한 대규모 종단적 연구들을 조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면 6매트 운동을 말한다. 여기서 1매트는 휴식 상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뜻한다. 그러므로 6매트 운동은 휴식 상태보다 6배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휴식할 때 6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매우 활기찬 동작으로 빠르게 걷는 속보나 조깅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볍게 숨이 차오르는 상태로 옆 사람과의 대화는 조금 힘들지만 가능하며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운동이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는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형 웨어러블 장비가 많이 나와 있어 3, 4만 원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그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하라는 의미다. 여기에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과 관절 가동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금상첨화다. 근력 운동은 큰 근육과 함께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좋다. 코어 근육은 척추뼈끼리 연결하거나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여 척추 골반을 안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다. 주로 몸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들로 횡격막, 배가록근, 척추슴근, 목갈래근, 허리내목근 등이다. 이 코어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요추나 골반 부위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더 높은 단계의 운동을 소화할 수 있다. 심폐순환계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닦는 운동이다. 그런데 운동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다음 단계로 기술적 요소가 들어있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고려하기를 권한다. 예를 들면 수영, 탁구,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려면 기초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운동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술적 요소가 높은 운동은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운동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운동을 습득하는 데 따르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것은 평생 운동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인 몸을 목표로 운동할 것을 권한다. 그것이 운동으로 더욱 많은 건강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법은 다음과 같다. 누워 있다면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 걷는 사람은 더 빨리 걷자. 빨리 걷는 사람은 근육을 키우자.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하자. 이 말은 현재 건강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라면 일어나 걷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빨리 걸을 수 있는 체력을 목표로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면 운동으로 최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무슨 운동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종류의 책들이 출간되어 있다. 또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면 유튜브나 SNS,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트레이너를 통해서 각종 종목의 생활체육, 운동 지도자, 코치 등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만일 병으로 인해 심한 운동장애가 있다면 직접 찾아와 운동을 지도해주는 재활운동 치료사나 방문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혹시 뜻하지 않게 다치게 되었다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운동하다 다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몸이 건강해지기는커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기능적인 몸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만일 발목이나 무릎 관절, 허리 등을 다쳤다면 단지 통증이 사라지거나 단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부위가 회복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부상을 겪으면 그 부위 인대나 힘줄, 연골 등과 같은 연부 조직은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마치 운동선수가 부상 후에 필드나 코트에 복귀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기능적으로 높은 수준을 목표로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기를 권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 발표한 하버드대 에린 리치먼 교수팀의 역학 연구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운동량이 많아도 운동 강도가 높지 않은 운동만으로는 전립선암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운동 강도 6m 신진대사 해당치 이상의 운동은 암의 진행을 57%나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6m 이상의 운동이란 휴식할 때보다 6배 높은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참고로 산책 정도의 운동은 3m 이하의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6m 수준의 운동은 매우 빠르게 걷거나 달려서 숨이 차는 운동으로 옆 사람과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하기는 어려운 운동에 해당한다. 운동 처방 분야에서 6m 이상의 운동은 활기찬 운동도 운동이라 표현하며 3에서 5.9m의 운동은 중간 정도 운동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6m 이상의 운동은 중간 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아무튼 6m 이상의 운동이 암의 재발과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심폐순환계를 자극하는 운동에 더하여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하는 저항운동을 병행할 때 암의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현재 대부분 암 환자가 암을 진단받은 후 실천하는 걷기 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체력이 떨어져 있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걷기 운동은 사실상 최선의 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운동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최근 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 암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근육이 위축되는 것인데 그러한 근육 소실을 초래하는 원인은 암세포 자체에서 방출되는 PTHR, 피스타틴,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단백질이나 마이오근 세포에서 생성되어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 같은 물질들이다. 이러한 물질들의 작용에 더하여 항암 치료로 인한 식욕 감퇴와 활동 저하로
근단백질은 더욱 빠르게 분해된다. 이러한 근육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근육에서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마이오카인, 운동할 때 근육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다. 암 환자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예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며 근육이 점차 손실되어 전체 근육의 40% 이상이 사라지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과거 암 환자에게 주로 권장하던 유산소 형태의 운동에 더하여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저항 운동이 암 환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사실 6매트라는 기준은 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에 맞춰 운동하는지에 따라 암 환자 개인의 암 재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적 확률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암 치료를 위한 운동 처방의 궁극 목표를 제시하는 것일 뿐 어떤 획일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암의 종류나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 처방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매우 많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들이 시사하는 것은 운동이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발을 막는 암 치료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운동을 권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걷기는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실천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근육량 증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운동 강도가 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 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통계적 확률로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운동이 암 재발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절대적 운동 강도란 개인의 심폐기능이나 산소 이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 중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만 표시한 것이며 대개 신진대사 해당치 매트로 표시한다. 1매트는 깨어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의 대사율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며 3에서 5.9매트는 중간 정도 운동, 6매트 이상은 활기찬 운동이다. 최근 연구들은 6매트나 그 이상의 운동이 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다. 운동이 당뇨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혈당을 조절하게 해주며 둘째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낮추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당수송 단백체, 즉 혈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인슐린 수용체라는 자물쇠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혈당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운동이다. 근육 수축 작용으로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당수송 단백체라는 문이 열린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세포에서 더 많은 당수송 단백체를 생산하며
이 당수송 단백체가 세포막에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더욱 향상된다. 이처럼 운동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도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준다. 당뇨 환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당화혈색소다. 당화혈색소는 고혈당이 지속될 때 당과 결합한 상태의 헤모글로빈을 뜻한다. 즉, 당화혈색소 수치가 6%를 넘으면 지난 수개월 동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기적인 운동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며 그로 인해 당화혈색소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운동은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등 혈중 지질 상태를 개선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 점성도를 낮추어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추며 고혈압 위험도 낮추어 합병증의 위험을 줄인다. 또 운동은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에게도 그 복용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준다. 비만하지 않고 약물 복용 없이 식사 조절만 하는 당뇨 환자라면 식전이나 식후 어느 때나 운동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이용하는 환자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운동하여 저혈당 위험을 피하는 게 좋다. 특히 40세 이상의 당뇨 환자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운동부하 검사로 심장 상태를 체크하길 권한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심장 근육이 피와 산소를 잘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허혈 상태인데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같은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해 운동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침묵의 허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운동 후엔 반드시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 상처가 더 심한 궤조로 진행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제1형 당뇨라면 공복 상태로는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다. 운동 전 혈당이 250 이상이라면 운동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 후 혈당이 올라갔다고. 중년 남성인 경호 씨는 50대에 들어서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무척 신경 쓰면서 몇 년째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집에서 수시로 혈당을 체크한다.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의사에게서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되어 여러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생기며 혈당 관리에는 운동이 필수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호 씨는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체력 수준도 좋아지고 공복 혈당도 평균 110 정도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당뇨병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달리기 운동을 30분 넘게 열심히 하고 나서 바로 혈당을 측정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운동 전 110이던 혈당이 운동하고 난 직후 120으로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보통은 식사하고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당이 낮아진다. 운동하는 동안 혈당이 근육으로 활발하게 유입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호 씨처럼 운동 직후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운동 중이나 직후에 혈당이 일시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혈당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하면서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에서 포도당으로 방출되는 속도가 근육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운동을 멈추면 근육으로 유입되는 혈당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서 간에서는 한동안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오므로 일시적으로는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운동에 따른 혈당 반응은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 운동 전 식사 여부와 혈당 수준,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중간 강도나 그 이하의 강도로 1시간이나 그 이상을 계속해서 운동하면 근육으로 유입되는 혈당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혈당이 떨어진다. 경호 씨 같이 혈당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활발해지고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혈액으로 나오므로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현상보다는 운동 전,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혈당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뇨 환자는 지나치게 고혈당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운동 시작 전 혈당이 250 이상이라면 운동을 연기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제1형 당뇨 환자가 운동을 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인슐린 결핍과 함께 간에서는 급격하게 지방을 대사시켜 케톤체를 만들어내는데 혈액 속에 케톤체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 혈액이 산성화하여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혼수 상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운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먹은 상태에서 운동할 때는 예상치 못하게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운동할 때는 중간에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하여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스낵이나 사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라면 아침 식전이나 늦은 밤에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대체로 아침 식후로 볼 수 있다. 잘 낫지 않은 족저근막염, 운동으로 치유하기. 족저근막염은 중년기 여성에게 잘 생긴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발바닥 지방층이 감소한 상태에서 딱딱한 신발을 신고 평소보다 많이 걸으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과체중 상태이거나 다리 근력이 떨어진 상태로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때에도 잘 생긴다. 또 축구선수나 육상선수처럼 과도하게 발을 사용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서 족궁,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유지하도록 받쳐주는 근막의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염증과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발뒤꿈치의 두툼한 부위가 끝나는 지점, 즉 발뒤꿈치에서 3분의 1 지점이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낫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발이 항상 체중을 지탱하느라 자극받는 부위인데다가 만성적인 염증으로 주변 조직이 변성되고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의 뼈가 튀어나와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한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물리치료, 처해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우선해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통증 부위를 주무르거나 폼롤러 위에 발을 올리고 폼롤러를 굴리면서 마사지해도 된다. 스트레칭은 수건을 이용해서 발을 발등 쪽으로 젖히거나 선자세에서 발목을 앞으로 굽혀서 종아리 부위가 늘어나도록 하는 동작이 좋다. 이처럼 발바닥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나 발목 부위를 함께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연결된 발바닥 근막을 자극하고 혈류순환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에 마사지를 할 때는 온열기나 족욕기를 사용하여 발을 따뜻하게 한 후 하는 것이 좋다. 더욱 효과가 뛰어난 방법은 근본적으로 발바닥 내재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이다. 내재근은 발의 족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제한되다 보니 이 근육이 약해진다. 내재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이 좋다.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을 따로 펴거나 굽히거나 서로 벌리는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을 따로 굽히거나 벌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꾸 연습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또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집어서 옮기는 것도 내재근을 활성화하는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처치를 매일 꾸준히 하면 대부분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 무엇보다 신발을 잘 선택해서 신을 필요가 있다. 밑창 두께와 재질이 충격을 잘 완화해주는 신발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족저근막염에 맞도록 설계된 깔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걸어 다니기보다는 발바닥, 지압용 돌기가 있는 적절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면 도움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